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너질까봐. 병실의 형광등이 하루 종일 같은 강도로 내려쬐인다. 오전 10시든 오후 3시든 밤 11시든 시간이 흘러도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세상 밖의 시간을 거부하는 것처럼. 창문은 있지만 커튼이 항상 반쯤 닫혀 있다. 햇빛이 들어와도 방 안의 밝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형광등이 이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대는 전동식으로 머리 부분을 올릴 수 있고 다리 부분을 내릴 수 있으며 전체 높이도 조절할 수 있다. 의료진이 작업하기 좋은 높이로, 몸을 뒤척이기 쉬운 높이로. 하지만 거기는 여전히 침대일 뿐이었다. 누군가의 몸을 누워있게 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 며칠 동안 재활훈련을 받다가 어딘가로 옮겨졌다. 퇴원했다는 말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전원했다는 말도 있었다.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냥 환자 정보라는 말로 입을 다물었다. 그 자리에 누군가 다시 누워있을 때까지 아무도 그 할머니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후 2시쯤이면 창밖이 가장 밝았다. 12월의 햇빛은 약했지만 그 약한 빛마저도 창문을 통해 스며들려고 했다. 하지만 커튼이 막았다. 어머니가 꺼내둔 두꺼운 면 소재의 커튼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반쯤만 열려 있었다. 완전히 닫지도 않고 완전히 열지도 않는 그 상태가 마치 누군가 밖을 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바깥 풍경은 회색이었다. 도시의 외곽 도로가 보이고 그 너머로 아파트들이 겹겹이 서 있었다. 낮 시간에도 차들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그 움직임이 들리지 않았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음성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혹은 간호사의 발걸음, 혹은 의료기구의 소음, 그것뿐이었다. 침대 옆에는 커다란 의료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도수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관련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의료진들이 와서 그 가방을 열었다. 5만 원짜리 도수치료, 5만 원짜리 작업치료, 5만 원짜리 물리치료, 입원비 25만 원, 약제비 3만 원, 영양식비 15,000원, 추가 의약품 5,000원, 하루에 45만 원, 한 달이면 1,350만 원. 그 숫자들이 영수증에 적혀 있었다. 매주 한 번씩 보험사에 청구하는 청구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보험이 다 커버하지는 못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항상 남았다. 오전 10시면 간호사가 왔다. 바이탈을 체크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체온 모두 기록지에 적혀 있었다. 오후 1시면 의료진이 와서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침대의 높이를 조절하고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굽혔다, 텄다를 반복했다. 저항 운동, 관절 가동, 범위 확장, 근력 강화, 그런 의료 용어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후 3시쯤이면 또 다른 의료진이 와서 약을 먹였다. 작은 종이, 컵에 담긴 알약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약들, 신경통증 관련 약, 혈액순환 촉진제, 근력 강화제, 그런 식으로 하루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가고 또 일주일이 넘어갔다. 시간이 흘렀지만 병실의 밝기는 변하지 않았다. 형광등이 여전히 일정한 강도로 빛나고 있었다.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시간의 구분은 오직 의료진의 방문 시간과 간호사, 호출벨의 울림으로만 이루어졌다. 창문 너머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침대 위의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었다. 다만 떠 있을 뿐이었다. 입은 다물려 있었고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것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한 청년이 들어섰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는 황갈색이었고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봉투 위에는 사건 접수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건 번호 2024-5847 자동차 교통사고 사건 접수 시각 22시 47분 청년은 침대 옆으로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양손으로 봉투를 쥐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다. 저 이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형광등의 윙윙거림을 뚫고 들렸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변했다. 그런데 무언가가 일어났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어느 날이었다. 평범한 오후. 형광등이 일정하게 빛나고 있던 시간. 간호사가 방문을 마치고 나간 뒤였다.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청년이었다. 20대 초반의 청년.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렸다. 마치 며칠을 자지 못한 것처럼 혹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직후의 표정처럼 그 청년은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청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말이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 이제 알았어요.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청년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손을 들어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가 만다. 그리고 다시 내린다. 반복. 그 사이에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혹은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청년의 얼굴에 드러났다. 시간이 흘렀다. 청년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인지 피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청년이 무언가 감정의 파도 속에 빠져 있다는 것만 느껴졌다. 저 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청년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컸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처음 조사, 그때 뭔가 이상했거든요. 침대 위에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청년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속 말했다. 경찰이 처음 기록한 시간이 있어요. 22시 47분. 신고 시각.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시각은 22시 40분이라고 해요. 7분이 차이 나요. 청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다. 노란색 사건 접수증. 그 위에 검은색으로 적힌 숫자들. 날짜, 시간, 사건 번호, 위치, 가해자 정보. 그 7분 동안 뭐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겠대요. 아버지가 도움을 청했는데 신고가 늦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신고 전에 누군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가?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전의 속삭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토해내는 것처럼. 의료비를 보면 도수 치료가 5만 원, 작업 치료가 5만 원, 물리 치료가 5만 원, 입원비가 25만 원, 약제비가 3만 원, 하루에 45만 원, 한 달이면 1,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은 절반도 안 나와요.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 청년은 의료비 영수증을 들어 올렸다. 수십 장으로 겹쳐진 종이들. 매주 한 번씩의 기록. 3개월간의 누적. 그것이 가족의 재정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합의금이 이상해요. 처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아요. 아버지 치료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낮게 책정되었을까요? 청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보험합의서, 그 위에 누군가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서명인지는 애매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고 날짜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 서명이 누구 서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서명도 아니고 엄마 서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합의서로 보험금이 나왔대요.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제가 경찰에 다시 제출했어요. 의료 기록, 영수증, 처음 신고 기록까지. 그리고 물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없냐고. 침실은 형광등의 윙윙거림으로만 채워졌다. 청년의 말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경찰이 CCTV를 다시 확인해봤대요. 교차로의 CCTV,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 그것을 봤어요. 저도. 청년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켰다. 검은색 영상, CCTV 화면, 밤 시간대의 도로, 차량들의 불빛, 그리고 한순간 아버지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신호는 초록불이었다. 아버지는 법을 지키고 있었다. 그 다음 장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검은색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충돌, 화면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차는 힘없이 밀려났다. 검은색 차량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떠났다. 도망쳤다. 영상은 끝났다. 도주 차량이에요. 처음부터 도주 차량이었대요. 그런데 처음 조사에서는 왜 접촉 사고라고 했을까요?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을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채워져 있었다. 서명이 없는 합의서, 낮은 합의금, 도주 차량을 접촉 사고로 둔갑시킨 경찰 기록, 그리고 7분의 공백. 청년이 침대에 무릎을 꿇었다. 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침대 위에 아버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말을 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침묵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명확해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병원의 일상이 아니었다. 어떤 은폐된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은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침대 위의 침묵 속에서 침대 위의 사람은 청년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눈을 깜빡였다. 그것이 유일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치 그것이 동의의 신호인 것처럼, 혹은 감사의 표현인 것처럼. 청년은 그렇게 해석했다. 시간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다. 청년의 방문은 계속됐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10분. 정확했다. 빠뜨리지 않았다. 바쁜 와중에도 어느 날 청년은 의료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여러 장의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다. 매주 나오는 영수증들. 그것을 한 줄 한 줄 체크하고 있었다. 도수치료 5만원, 작업치료 5만원, 물리치료 5만원, 입원비 25만원, 약제비 3만원, 영양식비 15,000원, 추가 의약품 5,000원.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에 1,350만원이네요. 청년이 중얼거렸다. 보험이 650만원 나오고 나머지는. 청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개인 부담이 700만원. 그것은 어떤 가정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다. 그것이 매달 나가고 있었다. 아무런 선택 없이 청년은 한숨을 쉬었다. 의료비 감면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청년이 다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혹은 침대 위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며칠 뒤 청년은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다. 부모가 입원했는데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청년이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서류를 건네줬다. 의료비 감면 신청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암환자 특례 지원금, 뇌경색도 질환이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할 가치는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청년은 서류를 들고 나왔다. 집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입원 경비 영수증, 의료비 지출 내역 하나하나 모아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그 사이 침대 위의 사람의 상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매주 청년이 움직여주면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였다.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움직임이었다. 청년은 그것을 눈치챘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청년이 소리쳤다. 도수 치료사도 확인했다. 맞습니다. 신경 신호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재활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다. 청년은 그것을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은 물론 이제는 토요일도 병원에 갔다. 저 주말에도 올 수 있어요. 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청년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그런 청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빈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반대였다. 처음에는 월 12회 방문하다가 이제는 주 2회 방문하고 있었다. 무언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 보통은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까진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간호사는 말을 멈추고 청년을 봤다. 청년은 침대 위에 사람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도자기를 다루듯이, 마치 생명을 다루듯이. 저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말하지는 않지만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다. 이번에는 오른쪽 팔에 미세한 움직임이 생겼다.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몸의 중앙선을 향해 조금씩 움직였다. 좋습니다.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도수 치료사가 확인했다. 계속 이대로 재활을 진행하면 3개월 뒤에는 팔다리를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희망이었다. 청년은 그 말을 침대 위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아버지, 곧 일어날 수 있어요. 휠체어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병실 밖에도 나갈 수 있어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깜빡였다. 이번에는 2번. 마치 긍정의 신호인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침대 옆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청년이 말을 시작했다. 저 오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침대 위의 사람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명확한 반응이었다. 처음 사건 기록을 다시 봤대요. 그리고 청년이 멈췄다.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도주 차량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고. 접촉 사고로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주 사고였다고. 침대 위의 사람은 입술을 움직였다.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합의서가 문제라고 했어요. 서명자가 불명확하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이 재조사를 하기로 했대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굳게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일련의 움직임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인정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모두 함께. 그리고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청년은 침대 옆 의자에 더 오래 앉아있기 시작했다. 30분에서 1시간으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병원 방문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침대 위에 사람의 다리를 움직여주고, 복숭아, 통조림을 먹여주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청년은 가져온 서류들을 침대 옆 탁자에 펼쳐놓았다. 사건 접수증, 의료비 영수증, 보험합의서, 그리고 그 위에 휴대폰을 올렸다. 메모장을 켰다.
계산기를 켰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청년이 말했다. 처음 신고, 기록이 이상해요. 사고 시간은 22시 40분경이라고 했는데 신고는 22시 47분에 들어왔대요. 7분 차이가 있어요. 청년은 휴대폰 화면을 침대 위에 사람에게 보였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기록, 그 위에 적힌 시간들, 그 7분 동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 정보도 이상해요. 처음에는 도주 차량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록을 다시 보니 접촉 사고로 변경되어 있어요. 어떻게 도주 사건이 접촉 사고로 바뀔까요? 청년은 두 개의 기록을 나란히 놓았다. 첫 번째 기록에는 도주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기록에는 교통사고라고만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걸 바꾼 거 아닐까요, 아버지? 청년이 물었다.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깜빡였다. 이번에는 여러 번, 마치 무언가를 부정하려는 것처럼, 아니, 인정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청년이 보험합의서를 다시 들었다. 이 합의서요. 서명이 이상해요. 청년은 서명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글씨가 흔들렸다. 선이 떨렸다. 마치 누군가가 황급하게 쓴 것 같았다. 혹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을 흉내낸 것 같았다. 아버지, 서명이 맞나요? 청년이 물었다. 침대 위에 사람의 눈이 떨렸다. 입술이 움직였다. 목이 울렸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청년은 그것을 봤다. 이 합의서는 아버지가 서명하신 게 아니군요. 청년이 중얼거렸다. 그럼 누가 이걸? 청년이 침대 위에 사람을 봤다.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 다음 날 청년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침대 위의 사람은 형광등을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간호사는 왔고 의료진은 왔고 도수 치료사는 왔다. 하지만 청년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이 더 피로했다. 눈이 더 어두웠다. 마치 여러 날을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청년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저 경찰에 다시 신고했어요. 침대 위에 사람의 눈이 커졌다. 처음 조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도주 차량이 접촉 사고로 둔갑되었다고, 합의서가 위조된 것 같다고.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새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깜빡였다. 이번에는 천천히, 마치 안도의 신호인 것처럼. 그런데 청년이 멈췄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익명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그 사람이 이 수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회복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침대 위에 사람의 눈이 냉정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 병실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 병원 2층 2호실. 정확히. 청년이 침대 위에 사람을 봤다. 누가 아버지의 정보를 알려주신 거죠? 침대 위의 사람은 응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은 천장을 봤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저 알아봤어요. 청년이 계속했다. 그 전화가 어디서 온 건지 IP를 추적했어요. 처음부터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다니는 파출소 인근에서 나온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경찰이 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경찰이 처음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침대 위의 사람은 침묵했다. 입술이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보인 움직임은 그것이었다. 청년은 침대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침대 위의 사람을 봤다. 아버지,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계속할 거예요. 이거 끝까지.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떴다.
그 사이에 뭔가가 전달된 것 같았다. 신뢰, 혹은 위임, 혹은 마지막 남은 희망. 침대 옆에는 의료비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도수치료 5만 원, 작업치료 5만 원, 물리치료 5만 원, 입원비 25만 원, 약제비 3만 원, 하루에 45만 원, 한 달에 약 1350만 원. 그 뒤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사건 기록, 합의서, 신고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무게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청년의 어깨에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은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반복.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혹은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됐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침대 옆 의자에 더 가까이 앉았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파헤쳤는지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명확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의료비 때문이었어요. 매달 1350만 원. 그게 너무 컸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험이 좀 더 나올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청년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영수증을 정리하다 보니 합의서가 이상했고, 합의서를 보다 보니 가해자 정보가 이상했고, 그러다 보니 처음 신고 기록까지 따라가게 됐어요. 청년이 자신의 손을 봤다. 그 손으로 서류들을 정리하고 기록을 추적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어떤 기억을 억눌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했어요. 엄마가 나가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걸 봤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뭔가를 닦게 하고 짚으신 걸 봤지만 협력했어요. 청년이 침대를 봤다. 그게 제 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침대 위에 사람의 눈이 청년을 봤다. 그 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 슬픔, 후회, 그리고 뭔가 보호하려는 감정.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청년이 물었다. 저는 계속 달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함께, 아버지도 함께 그 비밀을 안고서. 청년이 침대 옆에 의료비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매달 이 돈을 내면서 매주 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의 손가락을 움직여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왔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목이 메인 것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회복을 원하면서 동시에 그 회복이 진실을 드러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침대 위에 사람의 호흡이 다시 빨라졌다. 심박수, 모니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청년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를 들고 있지 않았다. 빈손으로 무릎을 꿇었다. 저 경찰에 가겠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그리고 제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들을, 제 어머니가 한 행동들을, 모든 것을. 청년이 침대 위에 사람을 봤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처음 진술을 정정해 주십시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버지는 초기에 가해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억을 수정하셨어요. 아마도 어머니 때문에 침대 위에 사람의 눈이 천장을 봤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비록 그것이 어머니를 상처 입히는 것이라도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기, 의료 기록 전부 수집하기, 초기 사건 기록 추적하기, CCTV 영상 확보하기,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면. 청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가장 두려운 것, 그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면. 침대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것 같았다. 청년은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다. 의료 기구들의 소리만 들으면서, 형광등의 윙윙거림만 들으면서, 그리고 침대 위의 사람의 호흡음만 들으면서 아침이 되었다. 창밖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침대 위의 사람의 눈이 더 명확해 보였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청년은 일어나 침대 위의 사람을 봤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청년이 침대 옆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다. 사건 접수증, 의료비 영수증, 초기 진술서, CCTV 영상 캡처본, 그리고 청년이 추적한 기록들. 침대 위의 사람은 눈으로 청년을 따라갔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깨어지는 순간,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 비밀이 노출되는 순간,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정의가 시작되는 순간, 청년은 문을 열었다. 병원의 복도는 일상적이었다. 다른 환자들의 신음, 간호사들의 발걸음, 의료기구의 소음,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그 정상 속에서 비정상을 느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가족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복도를 걸어가며 청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 봉투는 무거웠다.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도덕적 무게, 가족의 무게, 진실의 무게.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도착했다. 경찰서는 가깝지 않았지만 먼 곳도 아니었다. 아주 현실적인 거리였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돌아갈 수 없는 거리였다. 청년은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침대 위의 사람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포기가 아니라 수용, 견딤이 아니라 해방. 침묵이 왔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벼운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한숨을 내려놓은 것처럼. 경찰의 재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교차로의 검은색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 충돌, 그리고 도주. 모든 것이 명확했다. 도주 차량이 맞았다. 접촉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차량의 소유자는 어머니였다. 재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청년은 병원에 있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이 침대 옆에서 말했다. CCTV 분석이 완료됐대요.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확인, 모든 게 명확해졌대요. 침대 위에 사람의 눈이 움직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고 해요. 자신이 운전했을 리 없다고. 하지만 CCTV와 차량 정보가 일치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어머니가 인정했대요. 자신이 신호를 어겼고, 아버지 차량과 충돌했고, 그리고 도망쳤다고. 침대 위의 사람의 호흡이 깊어졌다. 그리고 초기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했다고.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청년이 침대 위의 사람을 봤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청년이 물었다. 아들 앞에서 아내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침대 위의 사람은
응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은 천천히 감겼다 떠졌다. 마치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무거운 것처럼. 저는 알아요, 아버지. 청년이 말했다. 아버지는 아내였으니까.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서류 없이 단지 자신의 무게만 가지고.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달라요. 청년이 말했다. 이제 아버지는 그 선택으로부터 해방되셨어요. 침대 위의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가느다란 눈물이 아니라 더 큰 눈물이었다. 마치 몇십 년을 참아온 것을 한꺼번에 흘리는 것처럼. 저도 아버지처럼 많은 것을 선택했어요. 청년이 계속했다. 어떤 선택은 쉬웠고 어떤 선택은 어려웠어요. 어머니를 신고하는 일,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청년이 침대 위에 사람을 봤다. 아버지의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침대 위에 사람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반신불수인 신체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신호였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응답하겠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의료비로, 치료로, 함께함으로,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겁니다. 청년이 침대 위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움직이지 않는 손을, 감각이 거의 없는 손을, 하지만 여전히 온기가 있는 손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이 말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이 순간까지.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떴다. 반복.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었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일주일 뒤에 나왔다. 도주 차량 운전자 검거, 초기 진술 조작 혐의, 보험 합의 위조 혐의, 모든 것이 공식 기록에 올랐다. 신문 기사가 나왔다. 작은 기사였지만 명확했다. 모녀가 은폐한 도주 사건, 결국 적발. 그 기사 속에는 청년의 이름이 없었다. 단지 목격자의 증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청년은 신문을 침대 옆에 놓았다. 아버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사건이, 그 진실이. 청년이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신문이 계속 중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어요. 청년이 침대 위에 사인 위를 봤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청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잘못된 사랑이 결국 아버지를 더 깊은 침대로 빠뜨렸어요. 그리고 쟤를 죄책감 속에 가둬놨어요. 청년이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요. 침대 위의 사람은 눈을 깜빡였다. 응답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버지. 청년이 말했다. 응답은 진실과 함께해야 해요. 때론 가혹한 진실과도. 침대 옆에는 의료비 영수증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도수치료 5만 원, 작업치료 5만 원, 물리치료 5만 원, 입원비 25만 원, 약제비 3만 원.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의 의미가 달라졌다.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 도덕적 결단의 증명, 그리고 응답의 기록. 청년은 그 영수증들을 정렬했다. 한 장씩, 마치 기도하듯이. 아버지, 저는 계속할 겁니다. 청년이 말했다. 매주, 매달, 매년.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회복된 후에도. 침대 위의 사람은 눈으로 응답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청년이 말했다. 당신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병실의 형광등이 더 밝아 보였다. 혹은 그것이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침대 위의 사람의 눈이 이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옥상의 하늘은 여름의 파란색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더 이상 창문이 닫혀있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1년이 더 지났다. 침대 위의 사람은 더 이상 침대 위에 있지 않았다. 휠체어에서 지팡이로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걸음이었다. 반신불수의 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5걸음이시네요. 청년이 말했다. 지난주보다 한 걸음 더 가셨어요. 침대 위의 사이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은 청년을 봤다. 감사의 눈이었다. 청년은 대학에 합격했다. 의학과가 아니었다. 법학과였다. 아버지, 제가 법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이 침대 옆에 앉아 말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청년이 말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청년이 침대 위의 사람을 봤다. 법을 공부하면 저는 다른 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 은폐되고 정의가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청년이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침대 위의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의료비는 계속 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비용의 의미가 달라졌다. 도수치료 5만 원, 작업치료 5만 원, 물리치료 5만 원, 입원비 25만 원, 약제비 3만 원. 이제는 회복의 기록이었다. 매주 청년이 가져오는 영수증에는 회복의 진전이 기록되어 있었다. 치료 강도의 변화, 입원 기간의 단축, 약의 종류의 감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의 증거였다. 아버지, 이번 달 의료비가 조금 줄었어요. 청년이 말했다. 작업 치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다는 거네요. 침대 위의 사이는 눈을 깜빡였다. 긍정의 신호였다. 어머니는 재판에 넘어졌다. 초기 진술 조작, 도주 차량, 은폐, 보험 합의 위조, 그리고 사건 후 압박과 협박 혐의. 법정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다. 청년은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당신의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검사가 물었다. 청년은 한참을 침묵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계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청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저는 제 아버지의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책임이니까요. 침대 위의 사이는 방 청석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서 여전히 움직임은 불완전했지만 그곳에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판결이 내려졌다. 어머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3년의 시형, 그리고 피해자 배상금 5천만 원. 청년은 그 결과를 침대 옆에서 침대 위의 사인에게 알렸다. 아버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어머니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셨어요. 침대 위의 사인은 응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은 청년을 봤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청년이 침대 옆에 앉았다. 응답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응답은 진실과 함께해야 합니다. 때론 가혹한 진실과도. 침대 위의 사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마치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 말했다.
아버지는 다시 걸어가고 계신다. 저는 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있다. 청년이 옥상으로 휠체어를 밀었다. 여름 하늘이 여전히 파랬다.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 창문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이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청년이 옥상의 난간을 봤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버지처럼. 청년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침대 위에 사인을 봤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이 말했다. 당신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침대 위에 사인의 눈이 청년을 봤다. 그 눈은 더 이상 침묵의 눈이 아니었다. 응답하는 눈이었다. 수용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자랑하는 눈이었다. 옥상에 바람이 불었다. 창문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응답은 계속된다. 매일, 매 순간,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